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2회 기출문제 해설 풀이 강의입니다. 이번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평이했던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지식들을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1번 보시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도매상이 물적 소유, 촉진, 협상부터 등등등등 맨 아래 줄까지 내려가시면 신용 제공, 배달, 경영, 지도까지 도매상이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도매상이래요. 정답 쉽게 나오시죠? 정답은 5번 완전 서비스 도매상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의 도매상은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냐면 완전 서비스 도매상의 반대말인 한정 서비스 도매상,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통경로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유통경로라고 하는 거는 생, 도, 소의 이 연결고리 안에서 이 경로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최종 목적지인 소비자에게까지 연결이 되도록 물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유통 경로의 본질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거래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로 유통 경로의 기능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키고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시킨다라는 건 소매상의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 3번. 거래 단순화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다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유통 경로 구성원이 끼게 되면 그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으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욕구 및 구매 관련 정보 탐색의 용이성은 정보 기능으로서 소비자의 욕구를 생산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구매와 관련된 정보 탐색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바로 유통 경로 구성원들의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경로 간의 경쟁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경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유통 경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통의 기능 중 유통 조성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우리 유통 조성 활동으로 배우신 내용은 운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정보 기능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데 잠재 고객의 발견과 구매 유발을 위한 판매 상담 그리고 판매 촉진 활동은 유통 조성 활동이 아니라 유통의 본질적인 판매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필품을 판매하는 정포 소매상의 분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답 쉽게 도출이 되셨을 텐데요. 우리 정답은 2번이고 편의점 보시면 가격이 고가격인 거 맞아요. 편의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고가격, 고회전 전략을 펼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품 구색이 생필품 안에서 굉장히 넓은 구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편의점은 셀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매업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편의점에 가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하다면 직접 장바구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다 내 손으로 담은 다음에 카운터까지 가져다 주는 거, 이걸 셀프 서비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판매원이 갖추어야 할 상품에 대한 지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1번에 상품의 지식, 2번도 상품의 지식, 3번도 상품의 지식, 4번은 상품의 재료가 되는 원재료의 지식으로서 다 상품에 관련된 정보들인데요. 마지막 5번 DM 작성 및 발송법이라고 하면은 DM은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로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지식을 알고 있냐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6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의 발생 및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1번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게 아니죠.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유통 기능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급자족하던 완전 옛날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들을 자기가 소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생산했다면 그냥 그 가정 안에서 그 쌀을 가족 구성원들이 먹어치우는 소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통 기능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유통이 발생하고 유통이 진화한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유통경로 구성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1번 보시면 도매상과 소매상을 유통중간상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볼게요. 소매상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여기부터 좀 이상하네요. 조직 구매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경로 구성원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소매상 아니죠.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서 조직의 구매자나 다른 도매업자 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경로 구성원은 도매상이죠. 생도소소의 그림만 떠올리셨어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3번, 4번, 5번도 읽어볼게요. 유통산업이란 경로 구성원 중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 부문을 구성하는 유통기구이다. 맞는 설명. 최종 소비자는 유통 시스템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유통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표적 시장이다. 맞는 설명이죠. 금융기관, 광고업체 등은 유통관계 단계를 구성하는 경로 구성원이 아니므로 비회원 구성원이라고도 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맞는 설명이고 비회원 구성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5번은 형광펜으로 잘 줄 쳐주시고 혹시 모를 새로운 지식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은 법문제예요. 법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일정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그러니까 지역을 말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저라면 상점가랑 전문상가 단지라는 이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법문제라서 이거를 꼭 맞으셔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또 반복이 된다면 정답 4번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객의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응대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이게 마치 상식 같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고 외우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단호한 유형의 고객에게는 판단상의 오류를 절대로 공략하면 안 돼요. 하지 않는다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단호한 성향을 띠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에게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고객은 자존심이 상해서 굉장히 큰 컴플레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판매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방어적인 유형의 고객에게는 팩트, 사실을 기초로 한 제품의 장단점으로 공감을 구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호한 고객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주장하며 판단상의 오류를 절대로 공략하지 않는다가 맞는 설명이고요. 의사결정이 빠른 충동적인 고객에게는 상품의 장점을 중심으로 공감을 해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고객에게는 아주 사소한 부문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공략을 해줘야 합니다. 자주 판매원을 가로막으며 억지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일종의 진상 고객이죠. 이런 고객들에게는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판매 포인트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소매업체를 물었는데요. 정답 딱 나와요. 건강, 미용, 바로 떠오르시죠? 정답은 드럭스토어입니다. 드럭스토어는 드럭스토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건강 및 미용용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전문점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 같은 매장이 해당하는데 예시에는 미국의 체인점으로 CVS나 월그린즈 그리고 부츠를 예시로 주었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1번, 최종 사용자인 고객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치의 통로, 맞죠? 고객이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상호 의존적인, 그러니까 협력적인, 아까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협력적인 조직들의 집합체이다. 맞는 설명.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단속적인, 여기가 틀렸죠. 단속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 연속적인 거래 과정이다 라고 봐주셔야 맞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유통 경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던 시험이었네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상식 문제로 푸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회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행동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윤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인 행동이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회사의 수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회사의 이윤을 따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을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윤리나 도덕과 관련된 질문인 거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소매업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소매업은 다시 그려보면 생도소소에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를 제외한 여기 세 번째 있는 소, 바로 소매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소매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보시면 구매한 상품에 필요한 가치를 부과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맞죠? 자, 2번 소비자와의 빈번한 접촉이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므로 소비자나 공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3번,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론 다 배우셨고요. 4번, 방문 판매, 다단계, 카탈로그,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의 다양한 업태가 포함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5번, 고객들을 위해서 재고 유지, 판매원 지원, 신용 제공, 배송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여기에서 하나가 틀렸어요. 판매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해주는 내용이지
그 소매상이 고객들한테 판매원을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래도 나머지 재고 유지라든지 신용 제공한다든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경로 커버리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유통 집약도의 개념이에요. 제가 되게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유통 집약도에서는 첫 번째 집약적 유통 경로, 두 번째 선택적 유통 경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속적 유통 경로가 있어서 우리 1강 부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내용입니다. 유통 집약도를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둘 것이냐 이 문제였잖아요. 자, 1번 보시면 경로 커버리지란 경로 구성원의 수와 밀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유통 집약도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커버리지 증대는 그러니까 유통 집약도를 증가시키면 매출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므로 커버리지 극대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어떤 유통적인 환경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소매업태 유형이 어디에 속하냐는지 또는 우리 회사를 찾는 고객들의 니즈는 어떤지에 따라서 적절한 유통 집약도를 선택해서 유통을 해야 되지 무조건 커버리지 극대화가 된다고 다 좋다? 전혀 아니죠.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전문점의 예시를 들었을 때 벤츠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장이 벤츠 판매장이 어떤 특정 지역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나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어떤 소매업태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집약적 유통경로는 유통비용의 증가와 유통경로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 있었고요. 전속적 유통경로는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쵸? 집약적 유통경로의 예시로는 편의점이 있었고요. 편의품을 파는 편의점. 4번 전속적 유통경로의 예시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벤츠 판매점과 같은 전문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유통경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입지, 평판, 경영 능력을 갖춘 소수의 중간상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은 15번입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고객이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고객의 과업 수준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객이 참여하는 과업 수준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고객이 아예 도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2번. 참여 고객의 공헌도에 따라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인 보상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고객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사용했을 때 막히면은 옆에서 점원이 도와준다든지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자, 4번.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광고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5번 마지막 정답인데요. 기업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호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죠. 애호도가 높은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CRM의 관점에서 맞는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호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아래 글상자는 청렴 기반 윤리 규범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청렴 기반 윤리 규범이라는 것은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조직의 지침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윤리적으로 건전한 행동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종업원들 사이에 책임을 정의하는 말 그대로 윤리와 관련된 규범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을 범한 사람을 벌하거나 제재해서 불법적인 행위 예방을 강조. 틀린 설명이죠. 이거는 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2번 법이나 규제 등의 외적 기준만 준수. 이것도 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X. 종업원이 범죄 행위만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것도 법 관련 내용이죠. X. 윤리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준수를 넘어서 정직, 상호, 존중 등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것. 자, 법을 넘어섰네요. 윤리 관련 내용입니다. 자, 조직 내 윤리 사무관을 배치해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해결. X. 자, 내부 고발은 절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는 법의 도움을 빌려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말 많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답 쉽게 나오셨을 텐데요. 정답은 5번. 고객 앞에서 협력업체와 상담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객 앞에서는 절대로 거래처와 상담을 하지 않고 거래처와 상담을 할 때는 안쪽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일단 이것도 상식 문제로 2번부터 4번까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실 수 있었을 텐데 1번,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는 거 처음 나와서 혹시나 모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 중인 공적 영역에 한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업무적인 공적 영역에 한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9번은 법 문제인데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는 업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방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PC방에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1번에 있는 무도장이라든지 2번에는 식품 적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술집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4번에 있는 노래 연습장 업 중에 청소년들이 출입이 불가능한 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행행위는 도박장 말을 하는 거잖아요. 도박장에도 당연히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제품의 구색이 넓은 구색에서 좁은 구색으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좁은 구색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넓은 구색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20번 문제는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3단계는 뺐어요. 그런데 제품의 구색을 가지고 넓은 구색에서 좁은 구색이 됐다가 다시 넓은 구색에서 좁은 구색이 됐다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은 5번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었습니다. 구색을 가지고 넓은 구색,
그 다음에 좁은 구색 이렇게 설명하는 건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소매업태 변청 과정에 대한 이론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번에 출제된 소매 아코디언 이론 말고 나머지 수레바퀴 가설이라든지 변증법 이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이론, 수명주기 이론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자, 똑같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답 3번 일질성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소매업체는 고객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명, 색상, 음악, 향기 등을 활용해서 매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조명이나 색상, 음악, 향기 등을 활용해서 매장의 인테리어를 꾸미는 걸 말을 하잖아요. 시각적인 그리고 후각적이라든지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색상마다 가지는 공통적인 느낌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흰색의 경우에는 서양의 경우에는 흰색의 의미가 순수함이라든지 또는 피스, 평화를 의미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장례식에서 입는 상복을 의미에서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흰색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색상마다 가지는 공통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느낌을 주는 것이 어려워요. 또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부의 상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상징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좀 불길한 느낌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5번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도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입니다. 고객 생애가치 관리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경쟁자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서 고객 획득률을 향상시킨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게 CRM의 최종 목표입니다. 2번,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 유지율을 향상시킨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경쟁사 대비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을 높게 유지한다? 여기 틀렸네요.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을 낮게 유지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과 고객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단골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거는 반대죠. 오히려 낮게 유지해야 고객들을 유지시키면서도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을 통해서 고객 유지율을 향상시키는 거 CRM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 기억나시죠? 5번, 전환 장벽을 높여,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고객들이 다른 회사에 넘어갈 때 드는 장벽을 높여서 고객 유지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4번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쉬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된 통로가 있고 이걸 중심으로 여러 매장 입구가 연결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매장을 손쉽게 들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 여러 매장 입구가 연결되어 있다를 키워드로 보셨던 거는 정답 5번 경주로형 레이아웃으로 백화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레이아웃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경주로형 레이아웃에 완전 반대되는 레이아웃은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격자형, 영어로는 그리드형,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고객의 소리, VOC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고객의 소리는 전화로도 고객이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방문을 해서 포스트잇 같은 데에 자기의 의견을 써서 게시판에 부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1대1 문의 게시판 같은 곳에 고객의 소리를 남길 수도 있어요.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는 이 고객의 소리가 칭찬이냐 또는 불만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 서비스를 행한 직원이 굉장히 높은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1번부터 보실게요. 제품이나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고객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해줘야 고객의 만족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고객의 소리는 감정이 포함된 발언 또는 문장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고객에게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다시 높여줄 수가 있겠죠. 3번. 채널에 따른 개별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소리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의 소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채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A 채널, B 채널, C 채널에서 중복되는 고객의 소리가 없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라는 거는 VOC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로를 의미해요. 전화 채널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방문해서 직접 남기는 채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장 쉽게는 인터넷 채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채널들을 통합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맞는 설명. 5번. 반복된 질문이나 고객 불만 사례를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26번 가겠습니다. 자, 괄호는 고객이 소매업체 제품 또는 채널을 속성이나 특성의 집합으로 인식한대요. 속성이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인식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론 파트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속성이 여러 가지, 특성이 여러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라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 다 여러 가지 속성 태도 모델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다속성 태도 모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단계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 저는 설명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판매 촉진의 유형을 물었는데요. 동일 가격의 내용물을 증가시켜서 고객이 특매품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래요. 벌써 답 나온 것 같죠? 동일한 가격인데 내용물을 더 준대요. 마치 1+1 전략이 생각이 나네요. 정답은 2번 보너스 팩입니다. 이 보너스 팩이라는 1+1 전략은 고객이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리게끔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쿠폰이나 샘플링, 가격 할인, 보상 판매들도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제품 관여도를 물었네요. 저관여, 고관여 기억나시죠? 저관여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와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말을 하는 거고 큰
비용과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구매하는 뭐 예를 들어 편의점의 사탕 같은 그런 제품들을 말을 하는 거고, 고관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구매를 할 때 크게 노력과 큰 비용을 들여야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고가의 제품들을 의미해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1번, 관여도란 어떤 제품의 구매 결정에 투입하는 소비자의 시간과 정보 수집 노력. 맞는 설명이네요. 2번, 고관여 제품에 비해 저관여 제품은 소비자의 동반 구매 욕구가 강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반 구매 욕구란 다른 제품을 사러 갔는데 이것도 하나 더 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같이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 저관여 제품의 경우 적은 정보로도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하지 않고 구매 결정이 가능하죠. 4번, 제품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는 마케팅과 유통 전략에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저관여 제품은 여러 상표와 모델을 동시에 비교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동시 비교 욕구가 강하다라고 나왔는데, 저관여 제품의 특징이 아니라 고관여 제품의 특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관여 제품은 여기 밑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저관여 제품은 소비자의 욕구에서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동반 구매 욕구가 크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동시 비교 욕구가 크다라는 설명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도 일반적으로는 비싸고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들의 여러 가지 브랜드를 놓고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뜻이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구업체인 L사는 어플을 통해서 실제 고객의 객실에 가상으로 자사 제품의 그래픽을 구현했대요. 이거는 정답이 2번 증강현실인데요. 여러분 혹시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이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가상세계에 3D 안경 같은 거를 쓰고 접속을 해요. 이 가상세계 안에다가 실제 세계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계는 진짜 세계는 아니에요. 가상세계 속에 구현해 놓은 실제 세계인 거죠. 그런데 이 증강현실은 반대로 실제 세계 위에다가 가상세계를 덧붙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포켓몬고 라는 게임이 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죠. 그래서 가상현실은 가상에 들어갔는데 현실이랑 똑같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 위에다가 가상세계를 덧붙여서 세계관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켓몬고를 기억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소비자의 실용적 욕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실용적 욕구라는 거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실용적 욕구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유용한지 현실적으로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실용적 욕구는 소비자의 과업, 그러니까 소비자가 해야 하는 일, 업무와 관련되어 있죠. 자, 2번. 소비자의 실용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야 된다. 이거는 실용적 욕구랑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소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감성적 욕구와 관련이 된 내용이라 정답이 2번이 됩니다.
3번, 실용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소매업체들은 적절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와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실용적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된 소비자들은 더 신중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쇼핑을 선호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소비자가 면접을 위해 정장을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쇼핑을 하는 경우는 실용적 욕구 충족과 관련이 높다. 맞는 설명이네요. 내가 해야 하는 일 처리를 위해서 쇼핑을 하는 거니까요. 3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장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시각적인 요소,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니까 시각적 요소, 내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모든 것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았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정답은 쭉 읽어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구매율과 제품의 회전율은 고객이 매장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사업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1번에 있는 외관과 인테리어, 2번에 있는 동선과 레이아웃, 3번에 있는 공간 계획과 비주얼 머천다이징, 5번에 있는 광고와 촉진물 모두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점포 레이아웃의 설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여기는 정답이 5번이돼요. 왜냐하면 비용보다 매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매출이 100이 나온 기업이 있고 매출이 200이 나온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이 나온 기업은 비용을 10을 썼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90이 되겠죠? 근데 200이 나온 기업은 매출은 훨씬 크지만 비용이 150이에요. 그럼 실제로 영업이익은 5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린 내용이에요. 비용보다 매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대비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이게 효과적인 점포 레이아웃의 설계 원칙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도 읽어보시고 모르셨던 내용은 체크를 하지만 5번이 완전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POP 광고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POP 광고는 한국말로 구매 시점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이론 파트에서 공부 잘 하셨겠지만 구매 시점 광고라는 거는 목표가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쇼핑뿐만 아니라 판매원의 접객, 판매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점 광고. 자, 2번. 의심 많은 고객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촉진 방법이다. 틀린 설명이네요. 의심 많은 고객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갖게 하려면 구매 시점 광고가 아니라 영업사원을 이용해서 인적 판매, 인적 판매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구매 시점 광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 많은 고객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갖기 위한 촉진 방법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지 않은 충동 구매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죠. 구매를 계획하지 않았던 상품도 사도록 하는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광고, 전시, 기타 다른 판매 촉진 활동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 5번. 상품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의 효과가 있다. 1번이랑 같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으로 가면요.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상품의 유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나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 상당한 구매 노력이 든다고 하네요.
대안을 비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딱 아실 수 있죠? 정답 3번 전문품입니다. 3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자, 기억은 한 기업이 생산하고 출시하는 모든 제품 집합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거를 믹스라고 불렀었죠. 이 중에서 상호 관련성이 높거나 유사한 제품들의 집합을 제품 계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제품에 적용되는 브랜드 유형 간에 서열이 있어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브랜드 계층 구조라고 불렀었죠. 거기에는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수식어까지 현대자동차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엄브렐라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브렐라 브랜드라는 용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엄브렐라 브랜드는 마치 우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품 범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언브랜드 브랜드 전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엄브렐라 브랜드가 정답인데 엄브렐라 브랜드 전략이라는 마케팅 전략도 존재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사용하는 푸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푸시 전략은 생도소소에서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푸시 전략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등의 전략은 풀 전략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상 광고, 협동 광고, 촉진 공제, 트레이드쇼 전부 다 푸시 전략에 해당을 하는데 4번에 있는 우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또는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하는 전략이 아니라 소매상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략입니다. 우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SKT의 핸드폰을 10년 넘게 썼다. SK라는 그 브랜드 안에서만 핸드폰을 계속 사용을 했다. 통신사를. 그러면은 SK에서 VIP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뭐 보상을 더해서 핸드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수 고객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이 오랫동안 우리 브랜드를 이용했거나 굉장히 큰 금액의 구매를 했을 때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소매상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9번으로 갈게요. 점포의 혼잡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점포의 혼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점포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고 너무 정신이 없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효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고 싶은데 그 가게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줄을 서 있거나 한다면 그냥 다음에 사지 뭐.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정답은 5번이 돼요. 점포 혼잡성을 지각한 소비자들은 구매를 연기하지 않고 반드시 충동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구매를 연기한다 라고 바꿔주셔야죠. 충동 구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실생활 경험에만 적용을 시켜보셔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0번으로 가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았습니다.
심리적 요인 태도, 인구통계적 요인 직업, 개인적 요인 개성, 문화적 요인 사회계층, 사회적 요인 라이프스타일. 틀렸네요.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41번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비자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소비자는 여러 점포 중 실제 방문 용의를 가진 고려 점포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죠? 소비자는 점포 선택 행동에 있어서 선택 결정에 따른 위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소비자는 관여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쵸? 소비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가치관과 거리가 있는 제품에 더 흥미를 느낀다. X. 정답 바로 나왔네요. 소비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과 가까운,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제품에 더 흥미를 느끼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소비자가 만족하여 애호도가 높다면 그 브랜드만을 지속해서 구매하게 된다? 맞는 설명이네요. 42번 가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서브컬 5가지 신, 확, 유, 공, 대 기억나실 건데요. 쭉 읽어보시면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공감성은 기업의 평판이나 기업의 정직성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성이나 정직성이 아니라 공감성은 우리 직원이 소비자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은 43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관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오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발신자는 의사교환 과정에서 의사교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주체이다. 틀렸네요. 받아들이는 주체가 아니라 발신자는 보내는 주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주체는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2번, 피드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끼어드는 일체의 방해 요인이다 라고 나왔는데 모든 방해 요인들은 어떤 단어로 부르냐면 바로 잡음이라고 부릅니다. 3번, 반응은 발신자가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이다 라고 하는데요. 반응은 발신자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듣고 수신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반응이라고 하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해독화란 발신자가 부호화를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잖아요. 이거를 수신자가 해독하는 과정, 이게 바로 해독화예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부호화는 의사소통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얘도 해독화에 해당하고 부호화라는 게 뭐냐면 메시지를 발신자가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다음 중 PR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공중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중들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유지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공중의 호의를 획득하고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이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기본적으로 판매 및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매에 기여한다. 틀린 설명이 있네요. 우리가 공중관계를 호의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 수단들은 여러 가지 판촉 수단들이 해당을 하겠지만 오늘 시험에 나온 내용들로 말씀드리면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1+1 행사라든지 뭐 쿠폰을 뿌린다든지 샘플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촉진 수단들이 직접적으로 판매 기여를 하는 것이고, 이 PR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매출 증대가 되었으면 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5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고객의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동선은 직선으로 유도되고 짧지 않아야 한다. 맞죠? 고객 동선은 길게. 판매원 동선은 짧은 게 좋겠죠? 2번, 점포의 동선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이동 동선이 아니라 점포의 동선은 고객이 내부 안에서 이동하는 동선을 의미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주동선은 점포의 입구부터 반대편까지의 동선을 말하는 것이 맞고, 보조동선은 매장의 중앙을 중심으로 횡으로 가로지르는 동선을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환동선은 직기와 직기 사이에 고객들이 돌아다니는 쇼핑 동선을 순환동선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45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